낸 게 없는데도 돌려받는 혜택이 있어요. 약 7,000불, 8,000불. 요거는 본인이 납부하신 세금이 아니라 그냥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좀 50세, 60세가 되시면 다 후회하세요. 후회하시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면서부터 바로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다음 질문은 실제로 미국 이민 후 초기에 세금 환급을 받는 사례도 많은지, 또 현실적인 예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 세금 보고를 하시다 보면 미국에 이제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이 있는 거죠. 물론 한국에도 그런 세제 혜택들이 있는데 특히 이게 자녀들한테 되게 집중되어 있어요.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제 세제 혜택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고 약간 소득이 낮은 부분에 있을 때는 이제 Earned Income Tax Credit이라고 해서 근로자 소득 그 크레딧이 있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아이가 있는 경우 아이 한 명당 한 2,200불에 대한 그 자녀 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차일드 케어 크레딧이라 그래가지고 자녀를 어디에다가 이제 양육을 위해서 맡기셨을 때 요거에 대한 크레딧도 있어요. 그래서 한 1년에 3,000불까지 그 양육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아까 처음에 조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이가 대학에 갔을 때 대학에 대한 대학 학자금을 냈을 때 받는 이제 학자금에 대한 크레딧, 그 다음에 또 학자금은 융자를 받아서 그 융자에 대한 이자를 나중에 납부하게 되실 때 그 이자에 대한 크레딧, 여러 가지들의 이제 크레딧이라든지 세액공제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걸 리펀더블 크레딧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처음에 대전제로 말씀드린 건 세금 보고라는 거는 자기가 냈던 세금과 실제 확정된 세금을 정산해서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내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낸 게 없는데도 돌려받는 혜택이 있어요. 그게 이제 리펀더블 크레딧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혜택들이 주로 아까 말씀드린 차일드 크레딧이라든지 그 언더인컴 크레딧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일례로 한 3만 불 정도 소득이 있으신 가정에 아이가 2명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차일드 크레딧, 그 다음에 언더인컴 크레딧으로 해서 약 7,000불, 8,000불, 요거는 본인이 납부하신 세금이 아니라 그냥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이런 혜택을 받는 그런 사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세금 공제나 크레딧 제도는 어떤 분들이 어떻게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 세금 보고를 할 때 이제 모든 분들이 받으실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어야 돼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으면 이런 혜택들이 다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비자 상태도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영주권 이전에 뭐 다른 비자로 미국에 이제 거주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크레딧을 받으셨다가 나중에 영주권 수속에 좀 문제가 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적 보조를 받았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비자로 미국에 계신 분들은 좀 주의하셔서 요거를 접근하셔야 되고, 이미 영주권을 받으셔서 세금 보고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한 마음으로 이런 혜택을 모두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저축이나 투자, 은퇴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401k나 IRA 같은 제도도 함께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도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소셜 베네핏, 사회보장 그 연금 제도가 있어서 그 혜택으로서 이제 노후 생활을 지금 영유하게 되시는데 그 금액이 평균 한 2,000불 정도예요. 받으시는 분들 평균으로 보면 2,000불 정도면 두 분이 부부가 받으셔도 한 4,000불. 그럼 사실은 두 분이 노후에 살기에 좀 부족하죠. 그리고 국민연금으로서는 이제 그게 부족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연금을 좀 사적인 연금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말씀하신 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운영해주는 그런 기업형 연금인 401k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언제가 중요하냐고 하면 가장 빠른 데는 지금이죠. 바로 시작하시는 게 되게 좋고요.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인식이 부족하셔서 이제 지금 당장 좀 쓸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걸 좀 늦게 시작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좀 50세, 60세가 되시면 다 후회하세요. 후회하시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면서부터 바로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해드리거든요. 급여 소득자들은 그래도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401k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연금에 대해서 되게 소외 있으세요. 하루하루 생활하시기도 힘드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런 연금 제도에 잘 가입을 안 하시게 되시는데, 그랬을 때 나중에 되게 힘드신 노후를 맞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혹시 자영업으로서 미국에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도 꼭 이제 연금을 꼭 활용하셔가지고 또 연금이라는 게 결국 세금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연금을 불입하시면 그만큼을 세금에서 좀 줄여주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거는 그 반대로 이제 투자를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투자 이익에 대해서 면세 혜택을 주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세금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자산도 늘릴 수 있고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의 국민연금이랑 미국의 이런 401k나 IRA 같은 이런 것들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럼요. 네네네. 이제 뭐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자기 개인연금이 있고 국민연금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역으로 계산하는 거죠. 자기가 노후에 노후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65세, 67세, 미국 기준으로는 67세가 이제 그 리타이어 나이거든요. 67세 이후에 본인이 얼마가 필요한지를 계산을 해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민연금 성격의 소셜 베네핏이 한 2,000불이라고 그랬잖아요. 2,000불, 평균 2,000불인데 주로 말씀을 서로 대화를 나눠보면 가장 편안하게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은 한 10,000불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요. 한 가정에서. 그러면은 두 분이서면은 그 소셜 베네핏에서 4,000불, 그러면 6,000불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럼 6,000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뭐 한국적인 정서로서는 자녀들의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미국에 이민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미국 이민자들의 이 가족을 보면 한국 정서하고는 또 많이 달라져 있어요. 이 자녀들이 미국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자라다 보면 좀 개인주의, 소위 말해서 이제 미국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은 한국적인 정서로서 우리 자녀를 내가 잘 케어해주면 자녀들이 나를 이제 나중에 돌봐주겠지 이런 마음을 많이 먹으시는데 미국에서는 좀 그 마음을 좀 접으셔야 돼요. 미국에서는 본인의 노후는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생각으로 본인이 그런 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팁 계속 전달해 주시고 계시는데 미국 정착 과정에서 회계사님 같이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은 좀 언제부터 받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 영주권 수속을 하는 과정이 시작하셨으면 그때서부터 좀 서로 얘기를 나누기를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자산들, 금융자산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의 처분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주권 이제 수속이 진행되시면 그때서부터 저희 같은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나누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영주권 직전, 영주권을 받고 들어오기 직전에는 더 액티브하게 저희랑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시점에서 제가 가장 권해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은행 계좌를 너무 많이 갖고 계세요. 막 10개, 20개, 막 30개 갖고 계시는데 그거를 만약에 그냥 갖고 계시는 상태로 미국에 오시면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실 때 해외에 있는 금융 계좌를 다 보고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20개, 30개에 대한 정보를 매년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그분도 너무 힘드시고 저희 이제 회계사들도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든 과정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누락되고 또 나중에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오시기 직전에 하셔야 되는 거는 본인의 금융 계좌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셔서 뭐 다 정리할 수 있으면 좋지만 또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시니까 주 거래 은행 하나를 정하셔서 거기에 모든 금융 자산들을 모으시고 거기에 이제 금융 자산들이 모여 있으면은 거기에 주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컨택 포인트, 약간 거래 도와주실 수 있는 직원분이 있으시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세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있으시면서도 그 직원분한테 좀 요청을 하면은 그분이 좀 도움을 주실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주 거래은행으로 모든 금융자산을 모으는 작업을 이제 이전 직전에는 바로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계사님이 지금 LA에 계시잖아요. 네. 근데 타 주로 가실 분들도 회계사님께 연락을 드려도 상관없나요? 네, 미국에서 이제 그 회계나 세무를 하시는 분들은 모든 주를 다 관할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제가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고 LA에 위치하고 있지만은 저희 한 30%의 고객분들은 텍사스에 계시고 또 한 10% 정도는 뉴욕, 뉴저지에 계시고 이제 한인분들이 계시는 지역은 저희가 다 커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많이들 회계사님께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미국 취업 이민 또는 뭐 영주권을 수령해서 오실 분들께 현실적인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예전의 이민과 뭐 이민 전문가분하고 제가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예전의 이민과 지금의 이민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 왔을 때라든지 저희 선배님들이 이민 세대는 생계를 위한 이민이었어요. 생계를 위한 이민이었고 정말 이쪽에 아메리칸 드림, 그래서 뭐 어떠한 상황이 있어서도 이쪽에서 생계를 이렇게 한국에서의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이민이었다면 최근의 이민은 한국도 너무 잘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목적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장 제가 보기에는 자녀들의 교육이 가장 첫 그 목적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약간 한국에서의 상속세라든지 증여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의 이런 그런 목적으로 오시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시는데, 이런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플래닝을 잘 짜셔야 되는 것 같고,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의 교육을 위한 이민이라고 하면 자녀가 어느 시점에 이쪽에 왔을 때 가장 잘 정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오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누면 아까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의 그 대학 이제 등록금이 있고 미국에서의 대학 등록금이 있는데 미국에서의 대학 등록금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이 등록금에 대해서 한국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보조금이 상당히 많아요. 팹사라 그래가지고 미국 대학의 대학 등록금에 대한 보조금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어떤 경우에는 무료로 이제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시고 또 잘 활용하셔가지고 오셨을 때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미국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들을 잘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LA에서 손명신 회계사님과 함께 미국 이민 후 초기 정착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될 세금, 재정, 자산 전략에 대해 현실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영주권 취득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정착의 안정감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토마스 앤&코에서는 EB3 취업 이민뿐만 아니라 출국 전 정착 준비와 관련된 여러 현실적인 정보를 다각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